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가 아쉽게 11라운드 첼시와의 런던 더비 홈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1대4 패배, 너무나 뼈아픈 패배였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는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의 지휘봉을 잡고 또 토트넘에서 경질된 이후 처음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하지만 이번 경기 주인공은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고요. 경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려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하이라인과 공격적인 축구 방식을 유지했던 것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적지 않은 축구인들, 영국 현지의 전문가들이 무모했다,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린 것이 결국에는 참패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그리고 디 애널리스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도한 구인 하이라인이 결코 무모했던 것만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를 냈고 결과론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쉽긴 하더라도 분명히 9명으로 효과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분석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정밀한 데이터와 세부 분석들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첼시전에 보여줬던 하이라인이 미쳤고 결국 아쉽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는 축구였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토트넘의 나인맨 하이라인이 아쉽게 결국에는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는 컬럼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디 애슬레틱의 컬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은 자신의 팀이 한 명 적어졌을 때, 퇴장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골대 앞으로 물러나서 중앙 지역을 막고 목숨이 걸린 것처럼 박스 밖으로 넓고 깔끔한 크로스를 시도하도록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9명까지 줄어든다면 하프라인은 잊어버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센터백이 흰 머리 위에서 골대 앞에서 고정돼서 춤을 출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박스를 둘러싸는, 박스 안을 패킹하는 방식이 왜 인기가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비 영역을 축소하면 상대가 빠진 선수의 빈 곳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퇴장당한 선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골대 앞을 많은 선수들로 인해 전술로 에워싼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필사적인 수비가 축구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진 않지만 과거 영화의 300에서 보듯이 스파르타의 군대가 이렇게 막아내는 투혼에 넘치는 모습들이 비극적인 숭고함을 보여주는 것이 축구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통념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첼시를 상대로 9명이 됐던 토트넘의 수비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수비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와는 정반대의 플레이를 주문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배한 것에 대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퇴장당한 이후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깊이 내리는 대신에 센터백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리면서 미드필드 라인에 오프사이드 트랩, 오프사이드 함정을 설치했는데요. 상대 진영에서 스루 패스를 시도하려는 첼시의 속도를 꺾기 위한 오프사이드 트랩 전략을 쓴 것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니콜라스 잭슨이 토트넘을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이런 방식, 배후를 뚫어냈던 스루 패스를 받아서 해결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1대4라는 최종 스코어만을 보고 이 경기를 평가하는 것은 놀랍도록 치열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던 그 1시간 동안의 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4분 첼시 골키퍼 로베르토 산체스가 박스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다이빙 손끝 선방으로 막아낸 순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하이라인이 정말 그렇게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여우처럼 미쳤던 시도였을까요? 그게 무엇이든지 확실히 이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오프볼 추적 데이터 없이는 수비라인 높이를 직접 측정해서 토트넘의 전술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상적인 시도였는지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상대가 공을 어떻게 패스했는지를 통해서는 꽤 좋은 그림, 꽤 좋은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수비를 하게 되면 크로스를 많이 허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대가 문전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거기에 크로스 패스를 통해 통과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이라인 이벤트라는 것은 센터 서클 하단까지 상대 진영의 60%에서 시작된 스루 패스, 오프사이드를 뚫기 위한 패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라인이 높아야만 시도할 수 있는 플레이라는 것이죠. 상대가 자기 진영에서 조금 전진된 상태에서 스루 패스라든지 오프사이드 뚫어내는 직선 패스를 시도하는 이벤트가 하이라인 이벤트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10명이나 9명이나
퇴장당한 팀들은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1시간가량 안에서 박스 안에서 벙커처럼 갇혀있는 수비를 하게 되니까 퇴장당한 팀들은 대부분 이 그래픽에 있는 하단부처럼 하이라인 이벤트를 거의 내주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과의 첼시의 경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한 이후 66분 동안 토트넘은 2018-19 시즌 이후 첼시를 상대로 그 어떤 팀보다도 많은 4번의 오프사이드를 야기했는데요. 즉 오프사이드를 야기했다는 건 라인을 높여서 오프사이드 함정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라인을 높이 올렸다는 것이죠. 이 해당 기록에 있어서 2위 팀보다 거의 2배나 많은 9번의 높은 지역에서의 스루패스 시도를 허용했다. 즉 첼시가 9번이나 스루패스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토트넘이 10명이 된 상태에서 높은 라인을 구사했다는 것이죠. 지난 5시즌 동안 퇴장을 당했던 219개 팀 중에 단 3개 팀만이 3번 이상의 하이라인 이벤트를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토트넘은 이 모든 기록을 압도하는 13번의 하이라인 이벤트를 허용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이 경기가 얼마나 이상했는지를 과소평가하는 대목인데요. 지난 5시즌 동안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한 팀은 총 8개 팀이 있었는데 9명의 선수로 경기를 하는 동안 하이라인 이벤트를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즉 앞서 말씀드린 수치가 10명일 때의 수치인데 9명이 된 팀은 이렇게 하이라인 이벤트가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내려섰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76회의 크로스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즉 모든 팀들이 만장일치로 9명이 되면 박스 안에서 수비한다는 것에 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53분 후반전 들어 우도기가 퇴장당한 이후 8번의 하이라인 이벤트를 허용했고요. 크로스는 5번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는 축구, 역대 그 어떤 팀도 퇴장당한 상태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보다 가치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하프라인에서 7-1-0 포메이션으로 수비하는 팀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이 사진의 양쪽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을 차단할 수 없을 때는 높은 라인에서 수비하는 게 고개를 들고 패스할 수 있도록 뛰어들 수 있는 주자를 골라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보시면은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수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수비를 할 때는 전방 압박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9명으로 구성된 수비로 모든 공을 압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공격 타이밍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토트넘은 상대를 따돌리는 플레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용해야 하는 그런 높은 반복된 패스를 잘 차단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수비 뒤로 넘어가는 긴 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몇 번이고 비카리오가 전력 질주를 해내는 그런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비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수비뿐만 아니라 첼시가 사실은 토트넘 진영으로 올라와서 토트넘이 이제 내려서서 경기를 할 경우에는 뒷공간이 생기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년간 즐겨 사용했던 번개 같은 역습 공간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취한 토트넘은 비카리오가 스위퍼 키퍼로 수비를 하면서 공중에서 크로스를 걷어내고 또 다음 필드로 공을 차내는 대신 긴 프리킥을 만들고 또 오프사이드 트랩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또 한 명의 센터백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토트넘이 역습을 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아슬아슬한 슈팅이라든지 또 다이어가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한 게 VAR로 인해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득점이 취소되는 것처럼 첼시 수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은 첼시를 상대로 전반전에 몇 차례의 턴오버를 유발하기도 했고 이를 위협적인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었거든요. 9명의 선수에게 이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졌죠. 토트넘은 큰 점수차로 패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10명이 됐던 웨스트햄이 몇 달 전에 같은 팀인 첼시를 상대로 승리하는 과정 속에 깊은 수비를 설정해서 성공했던 것을 예를 들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어야 한다는 증거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경기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9-11로 치러야 하는 팀에게는 어차피 기회가 많지 않고 이미 경기가 죽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하이라인 자체가 자살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면서 내 산기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는 건 어떨까요? 토트넘 팬들은 결국 마지막에 패배를 했지만 패배한 우리 팀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분명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전술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스타일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더 이상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면서 디애틀레틱에서 결과론적인 패배가 있었지만 충분히 시도할 만한 용감한 플레이였고 그에 근거한 기록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논조에 또 다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토트넘의 9명 하이라인이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결국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토트넘과 2000년대 초반의 래퍼 앞으로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겼던 이유, 그들은 약에 취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첼시와의 극적인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이 수비 라인을 높이 설정한 게 약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만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축구 컬럼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무려 9골이 나왔고, 페널티킥도 있었고, 레드카드가 2장이나 나왔고,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하는 선수가 2명이나 있었던,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VAR 판독이 있다 보니까 이 VAR 판독이라든지 심판 판정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까지도 깨울 정도로, 이 경기 봐라, 이 경기보다 더 너가 심한 거 겪어봤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경기였다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은 런던 라이벌 첼시를 상대로 대한 쿨루셉스키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어 들어가면서 일찌감치 리드를 잡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아슬아슬한 옵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았다면 2점차 리드까지 만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첼시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동료 선수이기도 한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파울을 가해 퇴장을 당하는 그 상황 전에 이미 토트넘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콜 파머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데스티니 우도기가 55분에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아서 11대 9의 싸움이 됐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친정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4대 1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흥미진진한 경기였지만 첼시가 2명의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토트넘이 계속해서 최전방에서 경기를 펼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상태가 이어졌죠. 우도기까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퇴해서 첼시의 공세로부터 페널티 에어리어를 지킬 준비를 할 것이라는 가정들이 있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계속해서 하프라인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혔습니다. 이런 전술적인 기습을 당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결정력, 실행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첼시는 몇 번이고 토트넘의 골문을 향해서 높이 공을 연결하는 직선적인 패스, 스루 패스를 시도했는데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오거나 혹은 토트넘 골키퍼인 비카리오가 달려나와서 막아내거나 혹은 마무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번번이 첼시의 득점 기회가 좌절됐습니다. 우도기가 퇴장당하고 나서 니콜라스 잭슨이 마침내 첼시의 2대1 역전골을 넣기 전까지 20분 동안 첼시는 76%의 볼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19번의 경합 중에 12번을 따내긴 했지만 슈팅은 단 3차례에 그쳤습니다. 잭슨 같은 경우에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골대 앞에서 허벅지로 공을 막아냈던 장면에서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마치 이제 이런 공격들이 이어질 때 멀티백, 과자 이제 선물 꾸러미에서 한 봉지 더 찾아내는 것처럼 기뻐했다. 아니 이렇게 고전하는 9명을 상대로 골을 못 넣으면서 기회가 생긴 걸 기뻐할 정도로 보기 좋지 않았다는 평가죠. 결국 마지막에 라힘 스털링이 완벽한 타이밍에 후방으로 돌파에 들어간 이후 잭슨에게 그냥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쉬운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잭슨이 쉽게 골을 넣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첼시가 이 장면에서 돌파 를 찾은 것 같았지만 하지만 토트넘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갑자기 20분 동안 2명의 선수가 줄어들었던 팀이 세트피스에서 승리도 하고 에릭 다이어의 골이 또 오프사이드로 아쉽게 무효가 되기도 했었던 장면이 있었죠. 다이어의 슈팅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였다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맨이 없는 상태에서 벤탄쿠르가 공이 어색하게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득점할 수 있었다. 토트넘에게도 충분히 9명으로 득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첼시는 2명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동점골을 노리는 동안 경기 주도권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잭슨의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이 터지기 전까지 19분 사이에 토트넘은 3번의 슈팅을 시도했고 2번이 유효 슈팅이 된 반면 이 또 기록은 다이어의 슈팅이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된 것 제외한 것입니다. 첼시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토트넘이 15번의 경합 중에 11번을 승리했고 6번이나 프리킥을 얻어냈고 첼시가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진입에 성공한 것은 2번에 그쳤다고 합니다. 94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연결했지만 로베르토 산체스의 선방에 막혔죠. 이 슈팅이 들어갔다면 이후에 연달아 2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뒤를 털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몇 초 후에 잭슨이 승부의 세기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헤드트릭을 완성했죠.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이 9명의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로메로와 우도기가 팀 동료들을 실망시켰고 전반전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더펜이 부상당한 것은 안타까웠죠. 토트넘에서 이날 선발 출전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포로, 비수마, 손흥민 선수 이 3명만이 풀타임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홈팀 토트넘은 열심히 노력했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들어갔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성공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감함을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높은 라인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비판해야 할까요?
우도기의 레드카드 이후 첼시가 넣은 3골은 모두 후방 공간에서 나온 골로 페널티킥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기대득점 2.1골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팀이 한 경기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퇴장당한 경우는 78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중 1994년 10월 맨체스터 시티와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것, 2001년 8월 리즈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경기에서 아스널이 2대1로 승리한 것, 단 두 팀만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 73경기 중에 58경기에서 9명 이하의 선수가 출전한 팀은 패배를 했는데요. 이 기록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우도기가 퇴장당하면서 2명이 퇴장당했을 때 패배하지 않을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에 무려 7번의 오프사이드를 만들어냈는데 모두 선수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나온 오프사이드였고요. 그중 4번은 9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나온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이 그래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중 3번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를 훨씬 벗어나서 나왔고 한 번은 심지어 센터 서클 안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하이라인의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팀이 상대팀의 오프사이드를 3번 이상 기록했던 61경기 중에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기록한 것보다 자신의 골대와 평균 거리가 더 길었던 경기는 10번밖에 없었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후 토트넘의 골문까지의 평균 거리는 37.5m로 이 61경기의 평균보다 7m나 더 길었고요. 전반 33분부터 선수 숫자가 더 적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토트넘이 공소유골을 획득한 지역을 보면 11명이었을 때와 9명이었을 때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토트넘이 단순히 첼시의 공격을 기다렸다가 공격에 나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선수 숫자가 적어서 공을 압박하는 게 더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냥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으로 수비하면서 즐거움을 찾은 것이죠. 다행히도 토트넘의 접근 방식과 비교할 수 있는 명백한 반대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같은 경기장에서 리버풀은 토트넘을 상대로 2명의 선수가 퇴장당했습니다. 커티스 존스가 전반 26분에 퇴장당했고요. 69분에는 디오구 조타까지 퇴장을 당했습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토트넘의 첼시와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11대 10이 됐던 순간의 스코어는 동점이었고요. 두 번째 레드카드를 받았을 때도 여전히 동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는데 96분에 조엘 마팁의 자책골을 통해서 결정이 됐었죠.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토트넘을 막기 위해 2명의 수비가 줄어들었을 때 더 깊게 수비하면서 토트넘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을 토트넘은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었죠. 후반 추가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11대 9 상태로 16분까지 추가 시간이 더 주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의 경기를 했습니다. 즉 토트넘이 9명으로 구성했던 리버풀을 상대로 29분 동안 더 많은 슈팅인 8개를 기록했거든요. 첼시가 9명이었던 토트넘을 상대로 45분 동안 기록한 7개의 슈팅보다 더 많았죠.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확실히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시도한 7개의 슈팅이 모두 토트넘의 박스 안에서 나왔고 기대 득점의 합산 수치가 2.89골이었는데요. 리버풀 당시 토트넘이 시도한 8번의 슈팅은 기대 득점이 0.77골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 5번은 페널티 지역 밖에서 나왔죠. 마팁의 자책골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깊숙이 내려앉아 있을 경우에는 슈팅 횟수가 늘어나지 못할 수 있어도 기대 득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트넘이 하이라인으로 경기를 치른 덕분에 상대에게 이제 역전을 허용하게 됐다는 주장이 대결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하이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팀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경기할 거고요. 5명이 되더라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감독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축구에 접근을 한다면 축구는 지루해질 것입니다. 아마 토트넘 팬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3자의 팬들은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지 보기 위해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5명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이 완전히 옳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또 그만의 답이 될 수 있다. 축구 전술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도는 결코 무모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는 오는 주말 열립니다. 맨시티가 승점 27점으로 선두 자리를 탈환한 가운데 토트넘이 승점 26점으로 2위, 리버풀과 아스날이 각각 승점 24점으로 3, 4위에 있습니다.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마치긴 했지만 여전히 우승 경쟁에 남아있는데요. 토트넘은 11라운드 경기 일정을 가장 먼저 치릅니다. 11월 11일 토요일 밤 9시 30분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고요. 아스널은 11월 12일 일요일 0시에 번리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11월 1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첼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이 경기도 잡아주면서 토트넘에게 이번에는 도움을 주면서 우승 경쟁에 힘을 낼 수 있게 지원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와 함께 2023-2024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 그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